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당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함께하는 닥터의 팩트체크 진행을 맡은 유정희 교수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명의이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팩트에 기반한 정확한 의학 지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지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통증이 노화의 한 증상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이러한 통증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통증이 있는데 원인을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통증이 호전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취통증의학과의 통증센터인데요. 오늘은 통증센터의 최은주 교수님을 모시고 만성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센터의 최은주라고 합니다. 주로 척추의 근만성 통증이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암성통증 환자들의 통증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주변에 보면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이 있는데 그냥 쉬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해서 참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떤 통증일 때 병원을 찾아야 될까요? 허리나 목의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한 근육통부터 관절의 문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디스크나 협착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처음에 발생하셨을 때는 지역의 개인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충분하지만 1, 2주 정도 이상 지나는 통증이라거나 아니면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거나 이런 증상으로 발전을 하시게 되면은 큰 병원에 전문적 의료진을 찾아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비수술적 통증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치료를 통증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비수술적 통증 치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인가요? 네, 비수술적 치료라는 건 이제 말은 어렵지만 사실 이제 물리치료라던가 진통제를 드신다던가 휴식을 취하는 거를 어려운 말로 보존적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취를 받고 수술을 받는다 하는 것을 외과적 치료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자리 잡은 것이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신경주사 맞는다거나 그게 이제 신경차단 주사이고요. 시술을 받는다거나 그런 치료들을 비수술적 치료라고 총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중에 신경차단 주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저희 소위 말하는 뼈주사라고 하는 건가요? 네, 뼈주사라고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뼈주사가 신경차단 주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확한 용어는 아니겠죠. 뼈에다 주사를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뼈주사라는 의미는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가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할 때 이제 양날의 칼과 같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려요. 저희가 이제 적재적소의 신경차단술에 제대로 잘 쓰게 되면은 매우 좋은 약물이고요. 그것을 자주 쓰게 되거나 남용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의 몸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신경차단 주사의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경차단 주사의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자주 맞게 되면은 당뇨 수치가 오른다거나 여성분들에게 생리불순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면역 저하 혹은 나아가서는 골다공증을 유발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뼈가 약해진다라는 게 이제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인 것이 여러 보고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방금 신경차단 주사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안전하게 맞으려면 얼마 간격으로 몇 회까지 맞을 수 있을까요? 그 질문도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간격은 사실 6주에서 8주 정도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당 수치가 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 수치가 오르는 작용이 씻겨 나가는 기간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주에서 8주가 최소 기간이고요. 안전하게는 3개월을 최신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4회에서 6회, 3개월 간격이면은 4회가 될 것이고 2개월 간격이면 한 6회가 됩니다. 사실 6회까지 맞는 환자는 별로 없으시고요. 4회 정도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지금 통증센터의 최은주 교수님과 함께 만성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궁금증 팩트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질문을 듣고 O 또는 X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목이 아파서 통증 주사를 몇 번 맞았는데요. 이게 주사를 맞을 때는 안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집니다.
그런데 제 지인은 한 두세 번 맞고는 이제 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주사인데 효과가 다른 게 이상해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사람은 주사를 맞고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목에 해가 될까봐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치료받은 부위를 얌전히 놔두어야 더 빨리 낫지 않나요? 정답은 X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주사 치료 후에. 왜냐하면 주사 치료라는 거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극심히 아플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적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될 때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통증이 없어지고 나서 다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이제 어떤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통증이 없는 기간 동안에 재활치료, 운동치료 등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래 상태로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픈데도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픈데도 막 참고 내가 빨리 나아야지 이렇게 운동을 하셨다가는 더 상태가 안 좋아지실 수 있고요. 아프지 않는 정도의 단계, 대개는 주사하시고 나서 한 1, 2주 흐르면은 통증이 없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게 질문에서 지인분은 이제 두세 번 맞고 나았는데 나는 안 나았다. 운동 때문인가? 꼭 운동이라고 귀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의 척추라던가 아프신 부위가 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부위에 따라서 치료가 좀 더 필요하신 분도 있고 단기간에 이렇게 그 지인분처럼 치료가 끝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꼭 운동만이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 약을 먹어도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비타민 D와 칼슘을 먹으면 통증이 나아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비타민 D와 칼슘이 통증과 관련이 있나요? 네, 정답은 O와 X입니다. O와 X로 대답을 드린 이유는 비타민 D와 칼슘을 먹는다. 그러면 무조건 통증이 없어진다. 이거는 좀 너무 맹목적이죠. 그것은 맞지 않고요. 하지만 골감소증이라던가 골다공증 환자분들에게서는 비타민 D와 칼슘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보자면은 뼈를 좀 채워주는 거죠. 비타민 D와 칼슘이. 그래서 어떤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골감소증과 골다공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비타민 D가 굉장히 서양인들에 비해서 낮다라는 보고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로 많이 가리고 다니죠. 저희가 햇빛을 보기보다는. 그래서 수치가 낮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저희가 식사하는 거, 자주 뭐 우유나 뭐 치즈 이런 걸로만은 보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와 칼슘을 노인 인구에서는 특별히 더 관리를 이제 하는 차원에서 복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병원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새 상태가 더 심해졌는지 요즘엔 걷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교수님께서 수술을 하자고 해서요. 저는 약이나 주사 정도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괜히 수술했다가 허리가 더 망가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꼭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것의 답은 O인데 X기도 합니다. 그래서 O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질문의 환자분이 처음에는 통증만 있다가 잘 못 걷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어려운 말로 신경학적 증상이라는 겁니다. 신경학적 증상이라는 거는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행실조, 걸음을 잘 못 걸으시거나 물건 같은 거 상지에 나타난다고 하면 물건을 잘 놓치는 그런 위압감이 나타나는 것을 의학적 용어로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경이 이제 많이 눌리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MRI라던가 이런 검사를 꼭 하시고 수술적 상담을 받으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위압감이 생기는 거, 잘 보행을 못 하시는 게 통증 때문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증만 심하고 운동 능력, 그러니까 신경학적 증상이 없으신 경우는 앞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설명드린 비수술적 치료를 통증센터에서 받아보시고 수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0대인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대상포진에 걸리셨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100% 후유증이 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은 X입니다.
대상포진이 걸리고 나서 가장 무섭고 또 가장 흔한 합병증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거든요. 대상포진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약간은 다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합병증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70세 이상의 인구에서 50% 이상이 이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이런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이완되는 건 아니지만 고령이라던가 여자라던가 면역학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대상포진은 수포가 올라왔을 때를 대상포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포가 다 가라앉고 딱지가 떨어졌는데도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될 때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대상포진을 앓았던 40대 여성입니다. 처음에 대상포진인지 모르고 지나쳐서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통증 부위가 얼굴, 귀, 머리 쪽이에요.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를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혹시 이 신경통이 뇌로 가서 뇌경색이나 뇌수명염 같은 병에 걸리게 될까 봐 무섭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다른 병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정답은 O기도 하고 X기도 합니다. 우선 이 환자분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얼굴이라던가 이렇게 두경부 쪽으로 온 경우에 사실 이렇게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급성기를 지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뇌신경을 침범하게 되면은 뇌수막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합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지만 이분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상태에서 뇌수막염에 걸리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급성기 때 수포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시신경, 눈을 침범하게 되면은 시력을 잃으시기도 하고요. 청신경을 침범하면 청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뇌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뇌수막염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급성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결국은 이제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해서 내가 신경통이 있으면 다른 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느냐 혹은 다른 질환이 더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요즘에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연구를 시행을 해봤는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이제 이완된 환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환자를 나누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노인성 질환으로 유명한 뇌경색이라던가 치매, 뇌졸중의 어떤 이완율이 2배까지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이완되게 되면 그런 노인성 질환에 걸릴 확률은 좀 높아진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통증센터의 최은주 교수님과 함께 만성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제가 외래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와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교수님 제가 잘 참는 성격이에요. 그런데도 너무 아파서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통증에 있어서는 잘 참는 것이 절대로 미덕이 아닙니다. 저희가 통증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의 질병들이 3에서 6개월 안쪽에 급성기나 아급성기에는 치료가 매우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은 사실 통증 치료를 어떤 거를 더 정성껏 해드려도 호전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저를 찾아오셨더라면 혹은 다른 통증 의사들을 찾아가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증에 있어서는 환자분들 절대 참지 마시고 통증이 1, 2주 정도 어떤 휴식이나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나 이런 걸 받아도 호전이 되지 않으시면은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센터 전문의를 꼭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신 최은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이상을 알리는 통증이 있다면 참지 마시고 통증 전문의를 찾아서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다 같이 힘든 시기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통증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